네, 오늘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동답 두 번째 시간. 네, 지난 시간에 사회 6절 2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응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마저 사회 7절부터 11절까지 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해서 리뷰를 하면, 예, 이 사장의 목적, 전달함수로부터 어떻게 시간응답을 끌어내는가, 그 다음에 극점과 영점의 개념, 그죠? 예, 여기 폴, 극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로는 0점이라고 합니다. 폴과 제로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스, 이제 과도응답에 대한 어떤 퀀티터티브 데스크립션, 어떤 정량적인 지표, 정량적인 어떤 정의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오늘 나올 얘기는 어떤 하이오더 시스템, 고차 시스템을 2차 시스템으로 근사하는 문제, 예. 그리고 2차 시스템의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다루었던 상태방 정식, 상태방 정식으로부터 어떻게 또 시간응답을 끌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과도응답은 자연응답이 지배하는 구간이다. 자연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안정 시스템에서는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자연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수 S가 이제 음수, 정확히 말하면 지수 S의 실수 파트가 음수면 결국은 자연응답은 0으로 이제 수렴에 들어가겠죠. 강제응답이 지배적인 구간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연응답이 사라지고 강제응답만 남는 구간이죠. 그게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죠. 스테디 스테이트.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과도응답에서 먼저 4장에서 솔루션을 구하고 6장에서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대해서 이 과도응답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챕터가 6장이고, 그 다음에 정상상태 구간, 정상상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7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정상상태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제어 오차죠. 마지막까지 남는 오차.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남는 오차를 우리가 이제 정상상태 오차라고 부르는데, 그 제어 시스템의 성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정상상태 오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거죠. 네, 이게 잠깐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정상상태 오차라고 할 때 얘를 가능한 한 이제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 설계는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과도응답이 일단 안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도응답이 안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가 작아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제어 목적이 달성된 거죠. 네. 과도응답이 안정해야 되고, 정상 상태로 들어갈 때 과도응답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제 과도응답에 대해서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고, 6장에서는 이제 과도응답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 안정성을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그 얘기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과도응답을 잘 지나간 다음에 이 정상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오차, 이 오차가 가능한 작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제어 목적이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이다. 내가 이제 시속 100km 맞춰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km, 95km, 105km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정상 상태 오차가 있는 거죠. 그걸 또 줄이는 게 또 제어 시스템의 목적이라 그런 얘기지.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응답 안정성과 정상 상태 오차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어 시스템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과도응답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정상 상태 오차는 좀 커도 뭐 조금 존재해도 문제 없다,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비행기 고도를 갖다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될까요? 고도를 5km로 맞추는 문제인데 그거 100m 플러스 마이너스 100m 오차 문제 없다. 그럴 수도 있죠. 대신 이륙을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 어떤 제어 시스템에서는 과도응답은 좀 예를 들어서 오실레이션이 심해도 그 문제 없다. 정상 상태 오차만 거의 0으로 수렴하길 바란다. 뭐 거의 마이크로 수준으로. 보통 이제 정밀 제어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얘기하자면 쭉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도응답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의 크기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장과 6장에서는 과도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7장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자동제어 2, 3, 4, 5, 6, 7장까지가 끝난 거죠. 그래서 2장, 3장, 4장에서 첫 번째 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이제 블록 선도에 대한 거고, 5, 6, 7장에 대해서 두 번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동제어 여러분들 이번 학기 자동제어의 거의 3분의 2가 지난 거예요.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길 바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입력과 출력, 입출력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했었고 2장에서의 그 전달함수 모델링, 3장에서의 상태방정식 모델링, 그 다음에 그 수학 모델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그게 4장, 지금 과도응답의 주제고 6장에서는 그 과도응답의 안정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고 7장에서는 과도응답이 지나간 후 이 정상 상태 구간에서 정상 상태 오차를 우리가 또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전달함수 모델만 주어지면 그 정상 상태 오차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 3, 4, 5, 6, 7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길 원하는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에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출력 시스템에서 입출력 시스템의 이 모델링과 어떤 입력에 대한 출력 그리고 이 출력의 안정성 그리고 이 출력의 최종 오차 이렇게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자동제어 이번 학기의 3분의 2를 거의 내용을 커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4.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미방의 예를 들어서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수학 모델로서 어떤 2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다이나믹 시스템의 어떤 프로퍼티, 다이나믹 시스템의 안정성, 또 다이나믹 시스템의 여러 가지 그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얘기할까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거의 모든 피지컬 시스템의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헤이비어를 거의 내가 거의라고 하는 것은 뭐 100%는 아니란 얘기지. 거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모델이 2차 방정식 모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지금 누가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 좀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좀 얘기 좀 했어요. 카페인가? 어디 모르겠어요. 혹시 자기 주변에 저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조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좀 소음이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응답을 Yn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응답을 Y 표현할 때 자 이걸 또 자세히 얘기하다가 좀 내가 또 시간 조절을 못하니까 자연응답은 이렇게 어떤 지수함수 형태고 그래서 자연응답은 입력의 무관에 고유한 성질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응답은 입력의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입력의 형상을 따라간다. 응답은 입력의 형상을 따라간다. 말로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력 형상을 따라간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스텝이면 출력도 스텝. 입력이 정연파면 또 정연파. 단 입력의 주파수와 출력의 주파수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기 조금 주변에 저기 악기 연주하고 노래 연습하는 학생들 조금만 좀 부탁합니다. 아유, 야 이거
내가 조금 소음이 나는 게 좋다고 했더니 아주 그냥 너무 시끄러운데? 여러분 저기 이거 참 주변에 그 강의 듣는데 거기 혹시 카페인가? 카페라서 지금 얘기 못 하는 건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뭐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네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절에서 이제 극점과 영점, 극점과 영점의 개념, 극점과 영점의 개념을 얘기했었죠. 자, 극점이라는 것은 전달함수 분모의 근, ds equal 0의 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강의 슬라이드는 0라고 잘못되어 있죠. 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 분자의 근을 갖다가 우리가 0, 0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시스템 폴이란, 시스템 폴, 그 다음에 인풋 폴, 이렇게 이제 극점을 구분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의 근을 갖다 극점 영점이라고 하지. 요 입력이 이제 이게 입력 RT가 이제 스텝이니까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이렇게 S분의 1이 됐을 텐데 S 읽고 0을 갖다 결국 교과서에서는 인풋 폴, 입력 극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크게 보면은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원래 이제 영점과 극점이라는 것은 이 전달함수, 시스템의 전달함수에 대해서만 나온 개념입니다. 좀 주변에 좀 합니다. 저기 노래 부르는 사람, 너무 이거 안 되겠는데? 네, 거기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좀 저기 주변에 그 내가 이거 누군지 찾아서 이렇게 음소거를 할 수가 없거든. 예, 주변에 저 노래 부르는 저 사람 조금만 자제, 그건 좀 수강생들을 위해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부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의 근을 결국 이제 그 시스템 폴 제로라고 얘기하고 굳이 구분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입력이 이렇게 스텝일 때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S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S 이퀄 0 그것도 이제 극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그런 경우 이제 이걸 인풋 폴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극점은 굳이 말하면 여기 자연응답이 지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달함수의 극점을 얘기되겠죠. 입력의 극점은 이제 자연응답이 아니죠. 입력의 극점은 결국 뭐예요? 강제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점의 위치, S플레인 상에서의, S플레인 상에서의 극점 위치가 결국 응답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쉽게 얘기해서 극점이 이 왼쪽 동네, 왼쪽 레프트 하프 플레인, 왼쪽 반평면에 있으면은 응답은 안정할 것이고 수렴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극점이 이 오른쪽 동네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 익스포넨셜 ST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발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스템의 그 발산과 수렴을 결정하는 것은 그 극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0점은 이 0점, 지로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뭐 왼쪽이 있든 오른쪽이 있든 그 수렴과 발산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극점의 위치와 응답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점은 이렇게 이제 컴플렉스 폴, 복수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순수한 실근이다. 그럼 이제 그 폴이 실수축상에 존재하는 거죠. 이 실수축상에 존재하는 폴은 결국은 이 실수폴은 실수극점은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 t라는 지수함수에서 만약에 시그마가 플러스면 이건 이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시그마가 마이너스면 이쪽 동네의 폴이죠. 요거는 이때에 시그마가 마이너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극점이 정확히 허수다. 그러니까 실수 파트가 0이고 허수 파트만 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하나 있고 플러스 j 오메가 t 또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또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플러스 j 오메가 t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에 대한 여기 플러스 파트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A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dt라는 어떤 정연파 형태로 오실레이션 하는 모양으로 예, 응답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실수폴은 실수극점은 단조 이렇게 수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허수축상에 존재하는 순수한 허근 이미지너리 폴 허수 극점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일반적인 극점들은 요거의 중간이죠. 그게 요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동시에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동네에 있는 폴은 오실레이션 하면서 수렴에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 동네에 있는 폴은 어떻게 될까요? 오실레이션 하면서 발산하는 거죠. 이렇게 발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극점의 그 실수 파트의 부호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응답의 그 과도 응답의 수렴 발산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안정 영역, 이 LHP, 레프트 플레인을 갖다가 안정 영역 또는 이제 수렴 영역이라고 그러고 이 오른쪽 영역, 라이트 플레인을 갖다가 우리가 발산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하면서 부문을 딱 바라볼 때 딱 보면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극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전부 LHP 왼쪽 동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안정하네.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걸 풀어야 그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극점의 개념의 유용성이지. 전달함수의 분모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응답에 수렴할 것인가, 발산할 것인가, 또 오실레이션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렴은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또 오실레이션은 얼마나 심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방금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떤 전형적인 2차 시스템은 이렇게 두 개의 복수수근을 갖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이걸 결국 자연응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는 수렴을 결정하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t는 이렇게 정연파의 조합으로 오실레이션하는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AB를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응답의 진폭과 그다음에 자연응답의 페이즈를 결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4의 5절 이후에 나오지만 그 2차 시스템의 그 파라메타 A1, A2를 제타 오메가 n으로 표시하면 그죠? A1, A2를 제타 오메가로 표현하면 A1은 2배의 제타 오메가 n, 그다음에 A2는 오메가 n 스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파라메타를 A, B, A 또는 여기서 이제 A1, A2로 표현했는데 A1, A2를 제타와 오메가 n으로 표현하면 이 제타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제타가 결국은 0과 1 사이일 때, 요 사이일 때의 모션이 되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오실레이션 하면서 수렴한 모양. 예. 제타가 작을수록 감세비가 작을수록 오실레이션이 심해지고 제타가 1에 가까울수록 점점점 오실레이션이 없어지고 제타가 1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오버댐프트, 과감세라고 하죠. 너무 감세가 심하다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제타가 0이면 언댐프트. 그때는 이제 감세가 없는 거죠.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뒤에 그림 나오긴 하지만 감세 없이 계속해서 진동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제타가 0일 때죠. 예. 근데 전형적인 티피컬한 스카노더 시스템은 이런 모양을 나타내죠. 어떤 이 진폭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로 점점 이 진폭의 피크가 감소해 나가면서 정연파 코사인 오메가 dt의 오메가 d라는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로 흔들리면서 감소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실수 파트는 어떤 그 수렴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실수 파트 시그마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가 0으로 수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허수 파트는 진동의 주기를 결정하죠. 진동 주기. 점점점 오메가 d가 커질수록 주기는 감소하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그 1차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이제 라이즈 타임, 상승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틀링 타임, 예.
세틀링 타임 구체적으로 이제 최종 오차에 대해서 2% 오차에 도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스템인 경우에는, 1차 시스템의 자연응답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지수를 AT가 1인 경우, AT.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네, AT가 1인 그 시간은 A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상수, 시정수, 또는 시간상수, 타임 컨스턴트로 정의한다. 근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은 0.63 정도이기 때문에 응답의 63%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편이상 어떤 타임 컨스턴트라고 정의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또 조용하니까 또 그러네. 아까는 너무 좀 시끄러웠는데. 중간중간 질문하면 좋습니다. 네, 잘 듣고 있죠? 네. 네. 네, 넘어갑시다. 자, 4절, 사회사절 세컨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결국 이제 극점 위치에 따른 과도응답 형상의 변화를 어떤 그 감쇄비, 여기서 이제 사회 5절에서 이제 감쇄비를 정의해서 아직 감쇄비 얘기가 4.4절에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감쇄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타가 0과 1 사이에서, 그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경우인데, 제타가 0인 경우, 제타가 0과 1 사이인 경우, 또는 제타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제 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전달함수 분모의 극점이 두 개의 실근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 시그마 1, 시그마 2를 갖는다. 그죠? 이렇게 이제 실수축상의 폴 두 개가 존재할 것이고, 이때는 이제 자연응답이 이렇게 두 개의 지수함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자연응답. 교과서에 이제 그림에 나온 여러분들 이 응답을 구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걸 구해봐서 결국 이제 여기서 1은 강제응답이죠. 요 자연응답에다가 자연응답 플러스 강제응답 2를 더한 것이 바로 요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감세라는 것은 과감세라는 것은 이제 결국 제타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경감세, 라이트리 댐프트 또는 언더 댐프트는 제타가 0과 1 사이인데, 일반적인 이제 두 개의 복수 수근을 갖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자, 결국은 이제 실수 파트는 수렴을 담당하고 이 허수 파트는 오실레이션을 담당한다. 그래서 역시 자연응답과 요 1이라는 강제응답이죠. 요 YP에다가 요 부분이 결국은 여기 자연응답이 되겠죠. 합치면은 전체적인 응답이 나타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비감세인 경우, 언댐프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극점이 두 개의 허근인 경우 이런 거죠. 허근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감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타가 0이기 때문에 그죠? 제타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세가 0이라는 얘기는 익스포넨셜 시그마 t가 결국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진폭이 감소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시그마가 제타 오메가 n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진동하는 거죠. 영원히. 세상에는 이런 시스템 존재할 수는 없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든 감쇄의 어떤 성질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멈추죠. 언젠가는 멈추는데 그 언젠가 멈추게 하는데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은 감쇄가 큰 거고, 천천히 멈추게 한다면 그건 감쇄가 작은 거죠. 운동이 계속된다. 감쇄가 없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그런 시스템은 없죠. 뭐 어떠한 미케니컬 시스템이든 또는 어떠한 전기회로는 그 감쇄의 성질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임계 감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히 이제 그 제타가 1인 경우, 임계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얘기죠. 임계 감쇄인 경우는, 실근은 실근인데, 중근이죠. 중근.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의 근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자연응답이, 이렇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플러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2장에서 나왔죠. 앞에 t가 붙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그림에 다시 보면 언댐프트 제타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언더댐프트 제타가 0과 1 사이인 경우, 크리티컬 댐프트 제타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오버댐프트 제타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타값, 감쇄비에 따라서 이렇게 과동답에 수렴하는 그 어떤 형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상 우리 국가에서는 4회 5절에서 감세비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스템 파라미터 AB를 제타와 오메가 n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때 제타를 댐핑 레시오, 감세비라고 그러고, 오메가 n을 갖다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고유준등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시스템, 메커니컬 시스템, MCK 메커니컬 시스템을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그 개수 A, B를 얻을 수 있죠. 여기 AY 닷 플러스 BY. BU라는 것은 이거, 뭐 충분히 얘기했죠? BB를 맞춰준 이유는 요 U가 실제 인풋 F가 아니라 스케일된 인풋이다. 스케일드 인풋이기 때문에, B분의 B를 맞춰주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력이 1일 때 출력도 1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래프를, 입출력의 그래프를 좀 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다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2차 비방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2차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되죠. 실제 파라미터 AB를 제타 오메가 n으로 치환하면 A는 2 제타 오메가 n, 그 다음에 B는 오메가 n 스퀘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 AB가 주어지면 제타 오메가를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2다. 그러면 제타 오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폴은 이렇게 실수 파트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이 되고 허수 파트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곱하기 오메가 n.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오메가 D로 정의하는 것이고 실수 파트를 마이너스 시그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 파트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제타 오메가의 곱에 의해서 결정되고 허수 파트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의 오메가 n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루트 1을 살펴보면 이 제타가 0과 1 사이라면 이 허수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타가 0과 1 사이인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경우죠. 용감수인 경우. 근데 만약에 제타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제타가 1보다 크면 이 루트 자체가 또 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 곱하기 허수는 j 스퀘어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실수로 돌아오지. 그럴 때가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가감세. 임계감세인 경우는 제타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제타가 딱 제타 이퀄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허수 파트 0으로 날아가잖아. 대신 실수 파트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마이너스 시그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남는다는 얘기죠. 이 경우가 요 중군, 요 임계감세인 경우죠. 만약에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제타가 0이면 실수 파트가 0이 돼버리잖아요. 제타가 0이니까. 허수 파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만 남죠. 그때는 이제 두 개의 허근, 그때는 이제 비감세 케이스가 된다 그런 얘기죠. 각각 제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과동답의 모양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티피컬한 것은 요 두 번째다. 영감생 기억. 이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 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고유준등수와 고유 내추럴 프리퀀시와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 감세 고유준등수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타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제타가 0이면 비감세 케이스면 이제 오메가 D 이퀄 오메가 N이 되는 거지. 비감세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세 개수 제타에 의해서 실제 이 오실레이션 주기가 있죠. 이 주기, 한 주기. 이 주기는 결국 오메가 D분의 2파이가 되죠. 이럴 경우 이제 오메가 D가 오메가 N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사회육전은 언더댐프트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티피컬한 세컨 오더 시스템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타가 뭐 0과 1 사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언더댐프트 시스템. 또는 이걸 다른 교과에서는 라이트리 댐프트. 경감세. 감세가 약하다 그런 얘기죠. 이 언더댐프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인 뭐 과동답의 형상을 지표로 정의하는데, 자, 1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라이즈 타임을 이렇게 90%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보통 이제 라이즈 타임, 상승 시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승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틀링 타임은 자, 2% 오차에 도달했을 때. 최종 값에 대해서 요 오차가 2% 오차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적으로. 예, 플러스 쪽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세틀링 타임은 거의 이 근사적으로 세틀링 타임은 제타 오메가 n의 4로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스템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타와 오메가 n이 주어지면 세틀링 타임을 제타 오메가 n분의 4라는 이 식을 가지고 거의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과동답의 형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이 오버슈트죠. 보통 이제 우리 교과에서 퍼센트 오버슈트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교과에서는 MP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버슈트. 오버슈트. 오버슈트란 말은 이제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뭐 오버슈트 됐다, 뭐 경제가 오버슈트 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너무 과열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목표 값은 YP고 K인데 과동답에서 약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 오버슈트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게 정상 상태의 응답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버슈트가 클수록 결국 이제 오실레이션이 심하게 되고, 오버슈트가 클수록 결국 과동답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버슈트 값은 자,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세비가 주어지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제타 파이 오버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이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분의 제타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타 값이 주어지면 뭐 오버슈트가 얼만큼 일어날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리 댐프트 임계감소인 경우는 제타가 1인 경우라고 있잖아요. 제타 이퀄 2를 넣어봐요. 어떻게 돼? 제타 이퀄 2를 넣으면은 1-1이니까 0이잖아. 0분의 이게 무한대잖아.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오브슈트가 0이 나오나요?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그러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무한대분의 0이잖아. 이건 이거 나도 헷갈리는데? 맞죠? 맞아요? 네. 많이 틀리니 이거. 맞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댐프트 케이스는 제타가 이럴 때는 오버슈트가 전혀 일어나지 않지. 아닌가? 이거 여러분들 해봐. 이거 나 잘 헷갈리는데. 예, 이거 이게 맞나 모르겠다. 제타가 1이고 좀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이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제타가 0인 경우, 제타가 0인 경우는 하여튼 뭐 그런 케이스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오버슈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지. 어쨌든 오버슈트는 이 감세비가 주어졌을 때에 그 정상 상태 응답에서 벗어나는 양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연응답 내추럴 리스폰스, 내추럴 리스폰스. 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두 개의 컴플렉스 폴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자연응답은 이렇게 결정되고, 근데 S1, S2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실수 파트는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허수 파트는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 exponential g 플러스 j 오메가 t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개수 K1, K2도 일반적으로 복수수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또 오일러 항등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오일러 항등식.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 오일러 항등식을 여기 딱 적용해 보면 결국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반드시 0으로 이제 소거된다는 얘기죠. 소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는데 제타가 0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오실레이션이 심해지고 이 오버슈트가 그죠? 오버슈트가 증가하고 있죠. 제타가 1로 증가할 1에 접근할수록 점점 진동을 감소해서 제타가 2인 경우 그때 이제 크리티컬리 댐프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타가 1보다 커진다. 너무 심하다 이거야. 그럴 때는 응답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는 제타가 1보다 큰 경우에. 예. 너무 심해도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적절한 그 댐핑 레시오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을 설명할 때 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그 감쇄비 제타가 어떤 적절한 값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 적절하다는 의미는 그 적절하다고 정하는 그 값을 보통 이제 어떤 제어 시스템의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펙. 예. 그 스펙을 만족하도록 어떤 제역이 개인을 결정하라. 이게 이제 보통 제역이 설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그럼 이제 복수수근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제오메가 D 그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제오메가 D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그 콤플렉스 폴을 가질 때 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이렇게 세트링 타임. 요거는 그 실수 파트 크기가 시그마로 고정된 경우잖아요. 고정된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이잖아.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에, 고정된 실수 파트에 대해서 허수 파트만 증가하는 거지. 허수 파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메가 D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오메가 D가 증가한다는 얘기 뭘까요? 결국은 그 과동답의 이 주기, 그죠? 이 주기가 점점 오메가 D가 증가하면 주기는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수 파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렴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였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동일하면은 이 수렴 속도는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크 치트를 찍어보면 자, 1번, 2번, 3번이 결국 여기서 그 폴이 1, 2, 3으로 이렇게 쭉 이제 허스 파트가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 엔빌롭 이게 똑같잖아요. 대신 1에서 2로 3으로 갈수록 점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지. 자, 1일 때는 이런 응답이 나타나다가 2일 때는 조금 더 빨라지고 3일 때는 조금 더 오실레이 심해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수 파트가 증가하는 경우 이제 허수 파트는 고정되고 이 오메가 D는 일정하고 오메가 D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자연응답의 그 진동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진동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제 세트링 타임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실수 파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진동 주기가 일정하고 대신 이제 실수 파트가 점점점 쭉 1에서 2로 쭉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수렴 속도가 왜냐하면 실수 파트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에 의해 이게 실수 파트가 시그마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시그마가 클수록 빨리 수렴하겠지. 예. 맞나요? 하여튼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대신 이 주기는 동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복수수근이 쭉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아마 아직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6장에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거든. 요 허수 쪽과 요 각도, 요 각도가 동일한 그런 경우죠. 근데 여기 보면 요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실수 파트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이고 허수 파트가 제타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요걸 스퀘어 루트 해보면 오메가 n 나오죠.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 S플레인 상의 좌표 원점에서 그 극점까지의 거리는 오메가 n이에요. 오메가 n. 예. 요거의 스퀘어 루트. 뭐 눈으로도 해보세요. 그럼 오메가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실수 파트는 제타 오메가 n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세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세타로 정의한다면 자, 사인 세타는 오메가 n분의 제타 오메가 n이죠.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눈으로 할 수 있지. 자, 사인 세타는 오메가 n분의 요 길이가 뭐예요? 제타 오메가 n이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 동일한 각도 세타를 가지고 폴이 쭉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타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감쇄비가 동일하다는 얘기. 감쇄비가 동일한. 그런 경우에 세 번째인데 이 감쇄비가 동일하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오버슈트를 계산할 때 오버슈트는 이 제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트의 크기가 유사하죠. 이렇게. 유사해요. 폴이 1, 2, 3 증가해도 오버슈트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대신 이제 진동 주기하고 수렴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지. 예, 이렇게 실수 파트도 증가하고 호스 파트 동시에 증가한다. 대신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더 그 2차 시스템의 극점 위치에 따른 그 어떤 과동답의 모양을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4.6절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한 예인데, 요 2차 시스템 뭐 다시 얘기하지만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숙달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응답이죠. 여기 4.4절에 뭐 아주 교과서에 그림에 솔루션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응답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응답들. 네. 여기도 이제 허근일 경우에 이렇게 응답 간단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근일 경우에 응답. 요 네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그 시스템 파라미터 AB 값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99인 경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9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S 스퀘어 플러스 9인 경우, 이때 중근인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 타임 도메인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자, 여기까지가 2차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4.7절, 4.8절은 이제 뭐 이제 부가적 극점의 영향, 뭐 0점의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하이 오더 시스템, 그러니까 고차 시스템. 고차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2차 시스템보다 차수가 더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차 시스템을 좀 다뤘는데, 만약에 여기서 S 플러스 C라는 1차항이 더 붙었다. 실제는 이렇게 3차 민방 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결국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분모가 3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 폴이 2차 시스템에다가 하나가 더 붙어서 폴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S 플러스 S 마이너스 P3를 갖다가 이제 부가적 극점이다. 뭐 additional 폴, 부가적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그 부가적 극점의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뭐예요? 고차 시스템이 2차 시스템 응답과 어떻게 달라지나, 결국 그런 얘기죠. 그 부가적 극점이라는 것은 2차 시스템 이상의 극점이 결국은 이 과도응답의 형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시스템의 그 두 개의 그 컴플렉스 폴, 결국 복수수 극점이 결국은 여기서 얘기했죠. 사장에서는 아직 도미넌트 폴이라는 그런 얘기, 뭐 개념이 안 나오지. 아마 6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미리 알아두는 게 좋죠. 이 2차 시스템의 극점이 거의 과동답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라는 말을 쓰거든. 자, 이렇게 3차 시스템을 보면은 여기 극점 P1, P2가 있어요. P1, P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극점이 여기에 P3가 있는데, 물론 이제 P3가 이제 왼쪽 동네에 있다는 가정하에 요 3차 시스템의 응답이나 요 2차 시스템의 응답이나 차이는 있지. 물론 차이는 있는데, 이 세 번째의 부가적 극점이, 그러니까 3차 시스템의 극점이 요 2차 시스템의 극점에 의한 응답을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시스템의 두 개의 폴이 결국 응답을 거의 뭐 대세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교과서에서 이제 C1, C2, C3는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게 2차 시스템의 응답인지를 교과서를 보면 알겠는데, 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 교과서는 응답을 뭐 Y 대신에 C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개수 C1, C2, C3를 여러분들 K1, K2, K3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2차 시스템의 응답이고, 이게 이제 세 번째 극점에 의한 그 지수함수가 들어갔는데, 예, 거의 응답은 요 2차 시스템 두 개의 극점, 콤플렉스 폴, 복수수 극점에 의해서 거의 대세를 결정하죠. 응답의 대세를 결정한다. 응답의 대세. 이렇게 합니다. 응답의 대세다 이거예요. 응답의 대세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극점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형상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세 번째 극점이 이쪽 동네에 있다. 만약에 P3가 이쪽 동네에 있다. 그러면 물론 얘가 대세를 결정해 버리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P3T가 결국 이제 무한대로 발산해 보면, 그렇잖아. 2차 시스템 극점이 수렴시켜도 얘가 발산시키면 결국
뭐 저기 연못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하면 그냥 결국 다 흙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물론 이 세 번째 극점이 대세를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극점이 안정한 영역에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극점이 안정한 영역인 이 왼쪽 동네에 있다는 전제하에 2차 시스템의 두 개의 폴이 거의 과동답의 형상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4.7절의 내용이고, 뭐 이해할 수 있겠죠. 4.8절에 나오는 얘기는 그 0점의 영향인데, 0점이라는 것은 이제 분자의 근이죠. 분자의 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분자가 상수인 경우 그런 예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피지컬 시스템은 그렇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서 이 분자가 어떤 SF 다항식인 경우, 근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제 분자와 분모를 얘기할 때 이 보통 이제 그 어떤 피지컬 시스템은 반드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죠. 예를 들어서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3차다. 뭐 억지로 그런 그 전달함수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건 없거든. 특히 미케니컬 시스템. 보통 이제 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것이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자의 차수가 보통 상수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분자가 이렇게 1차의 어떤 그 다항식으로 해서 그럼 S 이퀄 마이너스 베타에 그러면 0점을 갖잖아요. 0점 여기. 근데 0점이 근데 여기 이제 S 이퀄 마이너스 베타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베타가 양수면 그 0점은 이 왼쪽 동네에 있을 것이고, 왼쪽 동네 그죠? 만약에 베타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가 음수면은 그 0점은 이 오른쪽 동네에 있을 거잖아. 그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과도응답 모양이 조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적 영점은 과도응답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데 no effect on the transient stability. 그러니까 이제 수렴 발산을 결정하지는 못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additional 폴은 부가적 극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P3 위치에 따라서 이 P3 위치가 오른쪽 동네에 있다. 그럼 얘 때문에 전체 응답이 다 발산해 버리죠. 그런데 극점이기 때문에. 근데 0점인 경우에는 지로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그러니까 그 수렴 발산을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 결국은 수렴 발산은 이 극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부가적 0점은 이 분자에 있는 0점은 과도응답의 형상을 약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수렴 발산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오른쪽 라이터 플레인, 오른쪽 반평면에 있는 지루가 존재할 때 그런 시스템을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만 뭐 난미니멈 페이지 시스템, 말이 좀 어렵지 이게. 이걸 직역하면 이제 비최소 위상 시스템이란 얘기인데, 이해하기 어렵죠. 도대체 위상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최소 위상은 뭐고 거기다가 또 비최소 위상은 또 뭐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세히 그거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난미니멈 페이지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기는 해.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뭐 10장에서 주파수응답을 다루면 조금 더 왜 이게 난미니멈 페이지냐를 좀 이해할 수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 지루가 이 오른쪽 동네에 존재할 경우에를 보통 우리가 이걸 비최소 이상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부릅니다. 하여튼 이름을 붙였다 이거야. 근데 이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언더슈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더슈트. 보통 이제 과동답 이렇게 이제 오버슈트가 보통 나타나는데, 오버슈트죠. 초기에 약간 응답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언더슈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럴 때 어떤 경우냐, 이 지로가 0점이 이 오른쪽 동네에 존재할 경우에요. 이럴 경우를 우리가 비최소 이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예제를 적었는데, 이건 이제 그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 특히 항공기 고도 제어나 역진자 제어 같은 경우는 이런 비최소 이상 시스템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걸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뭐 항공기 고도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보통 이제 뭐 활주로에서 쭉 이륙해서 그냥 쭉 날아가서 이렇게 착륙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느낄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보통 쭉 이륙해서 어떤 고도로 쭉 날아가다 이렇게 내려오잖아? 착륙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기동을 많이 하는, 머니버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어떤 고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고도로 올라가고 싶어. 예. 비행 고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비행 고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고도로 이렇게 올리고 싶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예, 이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뭐죠? 엘리베이터 어떤 비행기 주날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날개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엘리베이터 각이라고 하거든. 보통 이제 이 엘리베이터 각을 올리면 여기 예 갑자기 유체각 시간이 돼 버렸네. 유동이 이렇게 오르면서 플로우가 딱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뭐 정확히 말하면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이제 이제 에일러론 가게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리프트가 이렇게 발생한 거다. 아래쪽으로 리프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프트에서 이 비행기 무게 중심에 대해서 이런 모멘트가 발생하거든. 이런 모멘트. 그럼 이제 이게 기술을 쳐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각을 입력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각 입력분의 이 고도 출력의 점달함수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뭐예요? RHPC로가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분모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비행기 고도를 상승할 때 보면은 어떤 비행기 이렇게 어떤 고도로 비행하다가 이 고도로 올라가면은 약간 엘리베이터를 올리면 약간 쳐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런 거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보통 여기 이렇게 안 날르거든. 그냥 쭉 올라가서 쭉 날아가다가 이렇게 착륙해 버린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글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 상승할 때 고도를 상승할 때 비행하다 약간 내려가다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최소 이상 시스템이 한 얘기고 또 하나 예를 들을 수 있는 건 역진자 제어 시스템인데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역진자 제어 같은 경우는 로켓도 역진자죠. 예, 로켓 상승할 때 로켓이 사실은 역진자거든. 예, 그 제어 문제에서도 이 자세 제어 문제에서도 이런 현상을 초기 언더슈트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0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구절 비선형 요소의 영향이라고 되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선형 시스템을 다루고 있죠.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2장에서 얘기했지만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어, 이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유한이 들어가서 YY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알파벳한 입력이 들어가면 반드시 출력도 알파벳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U2라는 입력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 이제 Y2라는 출력이 나왔다. 여기 베타 배하면 이거 베타 배한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첩의 원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선형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실제 제어 시스템에는 이제 비선형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선형 요소. 비선형 요소는 이제 이런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세츄레이션이라는 거거든.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이 뭐냐? 포화라는 거죠. 구동기 포화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전기 모터 같은 경우도 토크를 무한정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터마다 어떤 토크의 한계가 있잖아요. 2장에서도 물론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때. 나왔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떤 구동기 포화라는 것은 이 구동기 토크의 한계다. 실제 명령은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들어갔는데 실제 액추에이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V까지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동기 포화가 없을 때는 이런 응답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응답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이런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어떤 수치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구동기 포화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올마이티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이제 명령만 주면 무조건 그냥 그거에 비례하는 힘을 낼 수 있는 구동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요건 여러분들 매틀랩 시뮬링크의 그래픽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매틀랩에서는 시뮬링크에서 이런 이제 블록 이런 걸 다 제공하죠. 이런 세츄레이션
또는 스코프 다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서 이런 그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숙제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시뮬링크에서 화면을 꾸미고 바로 돌리면 이 스코프에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딱 그려주겠지. 이렇게 해서 또 그걸 이제 캡처해서 정리해서 숙제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데드존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쿨럼 프릭션을 보통 얘기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입력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입력을 넘기 전에는 응답이 안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아주 쉬운 예로 뭔가 박스를 이렇게 민다고 할 때 이게 바로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마찰력이 이 쿨럼 마찰력, 물론 이제 점성 마찰력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쿨럼 마찰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외력이 이 쿨럼 마찰력보다 커야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지. 그게 바로 데드존이에요. 데드존. 비선형이죠. 왜? 입력 들어가자마자 바로 출력이 안 나오니까. 그 영역을 갖다 데드존, 죽은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드존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응답을 보니까, 그죠?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응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데드존을 가정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도 역시 시뮬링크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기어 백넷인데, 이 백넷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 그림을 물론 그 시뮬레이션에서 요러한 메뉴를 제공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백넷이 데드밴드라는 걸 갖다가 메뉴에 딱 따다가 붙여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그 M 파일로 다 물론 프로그램으로 코딩할 수도 있어. 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럼 너무 시간 부담이 크니까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즉각 그 비선형 요소의 영역만을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백넷시는 그 응답이 어떻게 보면 데드존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뭐냐면은 데드존이라는 것은 이제 쿨러 프릭션을 이길 외력이 들어가야만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이고 이 백넷시라는 것은 이제 기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기어가 서로 맞물리는데 유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클리어런스. 이 유격이 때문에 이제 덜컥덜컥거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쿨러 프릭션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기어가 맞물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기어가 정확히 맞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유격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유격을 만날 때까지 그 영향 그런 것을 갖다 이렇게 백넷이라고 표현한 거거든. 이것도 실제 액추에이터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액추에이터는 그 어떤 기어박스를 달고 있거든. 그 얘기는 2장에서 했었죠. 어떤 그 토크 증폭을 위해서 감속하는 대신에 토크를 수십 배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먹만한 어떤 모터가 주먹만한 모터를 가지고 뭐 그 집차만한 로봇 그 어떤 그 엄청 뭐 수백 킬로짜리 물건을 옮기는 그런 로봇팔을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그 기어박스에 의해서 토크를 증폭하게 되면 가능한 거거든. 이런 세 가지 비선형 요소를 실제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example와 exercise 그 숙제를 하면서 이런 시뮬링크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4시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그 40절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솔루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3장에서 얘기했던 그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어떤 시간 응답을 구하는 과정인데 자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거 40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먼저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음, 음. 누구 질문해 볼까요? 교수님, 네. 그러면 예제 4-9번 문제는 잠깐만. 적혀 있는 대로 예제 4-9 가봅시다. 예제 4-9가 뭐지? 아까 수업 자료에 예제 4-9는 안 풀어도 된다고 스킵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서 내가 얘기를 안 했구만. 이거는 어디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저 전기전자공학 OPM프를 배웠으면은 뭐 풀 수 있는데 전개로
회로기 때문에 요거 예, 스킵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말 그대로예요. 예, 예제 사회구는 감사합니다. 스킵. 예. 다른 질문? 저 교수님, 네. 4.6절 아까 설명하실 때 음, 그 오버슈트 설명하실 때 스타가 1이 되면 오버슈트 값이 1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하셨는데 이거 확인해봐. 이거 틀린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0, 너가 0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니? 0분의 상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0이 나와야 될 무한 것 같아. 이게 제타가 1이면 어떻게 되니? 아, 그렇지. 0이구나. 그지? 이거 화면 보고 있죠, 여러분들? 아, 그렇지. 제타가 1이면 이게 1-1은 0이잖아. 그래, 이게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아, 이건 그럼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억지로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버슈트가 0이라 그런 얘기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타가 1일 때는 오버슈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타가 1일 때는 이렇게 가서 깔끔하게 이렇게 쫙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게 제타가 1인 경우지. 이렇게. 오버슈트가 예,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교수님 퍼센트 오버슈트 할 때 음. 그 곱하기 100이 돼 있는 그 맨 끝에 곱하기 100이 돼 있는 게 퍼센트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 그렇지. 건가요? 맞아. 예.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1이 나왔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10% 오버슈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음. MP도 똑같이 곱하기 100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퍼센트 OS만 곱하기 100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상관없죠. 네, 뭐가 돼도 상관없지. 예를 들어 그 그거는 이제 동일한 표현인 건가요? 그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예, 곱하기 100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 오버슈트면 이제 퍼센트로 표현했다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MP가 아, 만약에 0.1이다. 그럼 그 10%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교수님, 네. 그 댐핑 레이셔가 음,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랑 댐프트 내추럴 프리퀀시가 거의 같아지는 형상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볼까요? 그 약간 4.5절요. 4.5절에서 예, 여기서 그 네, 이제 감쇄비가 감쇄비 제타가 네, 그게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죠. 감쇄비가 0이다. 네, 그러면 이제 고유 진동수랑 감쇄 고유 진동수가 이제 같다라고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요 경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출력 파형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이제 진폭이 약간 진폭이 커지는 효과가 아니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지. 커지지 않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요거죠, 요거. 여기 이제 결국 이제 진폭은 요 실수 파트가 결정하는 거지. 실수 파트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죠? 이 허수 예. 파트는 요거잖아. 근데 만약에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오메가 D는 오메가 N이 돼버리고. 제타가 만약에 0이면, 자연응답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그렇지. 얘기해봐. 그 자연응답에 대한 출력만 본다고 하면은 음. 이제 감쇄비가 작아질수록 고유 진동수랑 이제 감쇄 고유 진동수가 같아지니까 그럴 수 있지. 훨씬 이제 거의 이제 비감쇄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요거죠. 요 그림. 네. 그럼 그게 이제 진폭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죠? 진폭은, 네. 진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럼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이걸 다시 볼까요? 요걸 보면 되겠죠. 여기서 진폭을 결정하는 것은 이 허수 파트에서 결정된 AB지, AB. 그지? AB. 네. 요 AB를 합성한 것이 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비감쇄인 경우는 쭉 해서 이제 쭉 갈 텐데 이렇게 요 진폭이 요게 진폭이죠. 요게 진폭. 요 진폭 네. M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일정하게. 그리고 음. 요 지수 요거는
요거는 그냥 요거는 1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진폭이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한다 그런 얘기지. 진폭이 허스파트에서 결정되는 A, B에서 M으로 딱 그냥 고정돼 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진폭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 그림을 보세요. 요걸 보면 요 중간값이 뭘까요? 요게 강제응답이죠. 이게 강제응답. 교과서에서 말하면 굳이 요거만 이게 1이지. 강제응답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요 진폭은 요거지 요거. 요 참 좀 조금 복잡한데 요게 진폭이죠. 요게 진폭. 네? 요 예. 진폭. 그 진폭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예. 왜 제타가 0이니까. 그러니까 진폭이 요 경감세인 경우는 m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인 t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사인 오메가 이렇게 쭉 붙는데 얘가 1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제타가 0과 1 사이면 이게 점점 요 지수함수가 작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진폭이 점점 이렇게 쭉 감소해 들어가죠. 근데 얘가 1이면 진폭은 m으로 그냥 고정된 거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저기 4회 10절 넘어가기 전에 오늘 질문을 좀 받아봅시다. 받고 저기 4회 10절과 4회 11절 그 스테이티케이션 솔루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그 중간 이후에 저기 질문 안 한 학생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질문 좀 받아볼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그 3장 사례연구에서 3장 사례연구에서 네, 거기 뭐 동적 시스템, 점적 시스템 이런 게 나오는데 3장 사례연구. 3장의 케이스 스터디. 안테나 컨트롤 문제 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네, 동적 시스템, 점적 시스템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글쎄. 그 어디 부분일까? 동적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입력과 출력 사이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게 동적 시스템이죠. 그리고 다이나믹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애플 거 MA 또는 전개로 같은 경우는 키로이프 법칙에 의해서 입력과 출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2차 비방을 다루고 있잖아요. 2차 비방, 그렇잖아요? 그래 입력 U에 대해서 출력 Y가 어떤 2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건 동적 시스템이지. 근데 여기서 볼까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출력 관계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건 동적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요 2차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제 요게 요 미분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냥 by 이퀄 이거 참 얘가 적절치 않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력 U에 대해서 출력 Y가 그냥 결정돼 버리죠. 이건 동적 시스템이 아니지. 그건 이제 스태틱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예, 그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동적 시스템과 정적 시스템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는 이제 미분방 정식으로 모델링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건 동적 시스템이고, 예, 다시 말해서 미분방 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이제 정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예. 근데 여기서 정적 시스템의 응답은 즉시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길래 그러겠지. 당연히 그러겠지. 만약에 정적 시스템이라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서 이 예를 볼 수 있잖아. 지금 이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보면은 딱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이 KY 이퀄 F다. 그러니까 입력 F에 대해서 그 Y는 그냥 결정되잖아. 왜 Y는 K분의 1 곱하기 FT잖아. 즉시 결정되잖아. 근데 여기 이 앞에 미분텀이 붙으면 미분텀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결정되지 않죠. 얘 때문에. 요 미분텀들 때문에 Y의 응답이 즉시 안 나타나고 그 즉시 나타난다는 말이 결국 정상상태 응답이지. 정상상태. 최종 응답.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도응답을 다루고 있는 거지. 결국 이제 다시 얘기하면 과도 구간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동적 시스템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적 시스템의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과 어떤 시간 응답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자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을 해서 어떤 시스템 입력이 F고 출력이 Y야. 출력이 Y인데 그럼 KY 꼴 FT로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이제 K분의 1에 이렇게 결정되잖아. 즉시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입력 F에 대해서 출력 Y가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제 그 동적 시스템은 이렇게 어떤 미분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좀 색깔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벌써 뭐 여기 있는데 해보자 이거. 정적 시스템은 이렇게 응답이 즉시 나타날 수 있는데 동적 시스템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게 과도기가 아니지. 그걸 우리가 과도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좀 이해되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입력과 출력이. 그럼 그건 무조건 동적 시스템. 근데 미분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스태틱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네, 정적이다, 동적이란 말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사람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 지금 15분 좀 안 됐으니까. 네, 질문을 기다립니다. 너무 또 질문을 재촉하는 건 좋은 게 아닌데.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선형화에서 음. 책에서 설명하신 거랑 좀 다르던데 교수님 설명 뭐 그렇게 이전에 느낄 수는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선형화가 좀 설명이 다르다. 뭐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 네. 어, 말로 설명할 수 있겠니? 구체적으로. 글쎄, 뭐 강좌를 좀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 책에서는 음. x0 플러스 델타 x라고 그렇게 바꾼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평형점의 차이일 거예요. 평형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PPT 슬라이드에서는 평형점을 0으로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평형점을 0으로 둘 때가 많은데 교과서 예제에는 아마 그 평형점이 0이 아닌 경우 평형점이 어떤 수치를 갖는 경우는 우리가 그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할 때 그 평형점이 0이 아닌 경우 그 평형점에 대한 값이 계속 남죠. 그 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선형함수를 테일러 급수 전개해서 어떤 선형 1차까지를 근사하는 거죠. 테일러 급수의 1차항까지가 결국 이제 그 선형화 과정인데 그때 이제 그 평형점 x0 어떤 출력의 x라고 할 때 평형점 x0라고 한다면 그 평형점 x0가 0이 아니라면 그 x0 값이 계속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네, 그렇게 평형점이 0인 경우냐 0이 아닌 경우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2장에서 그걸 얘기할 때는 그 진자 예를 내볼까요? 진자 예를 들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진자가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운동하면 진자가 이렇게 왔다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 결국 이제 여기 0도에서 멈추잖아. 네. 그래서 이제 세타 있고 0도가 평형점이 되는 거거든. 평형점이 되는 거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를 평형점에 대해서 거의 세타로 볼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를 거의 1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이 평형점이 0인 경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세타 이꼴 뭐 45도에 대하여 선형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세타 제로가 테일러 급 전개할 때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이꼴 사인 세타 제로 플러스 요거의 1차 미분 그죠? 예, 네. 사인 세타의 1차 미분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끌고 들어가야잖아. 네. 그럼 이 값들이 계속 남는 거지, 이 값들이.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x 어떤 변수와 출력과 이 평형점까지 차이를 새로운 변수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지? 네. 그럼 이걸 갖다 새로운 변수 y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평형점이 0이라면 얘와 얘는 똑같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15분이 지났네. 더 질문 있나요? 예, 여러분들 또 그 다음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 날 4장을 마치고 여러분들 또 숙제를 궁금해하는데 그 3장 숙제는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고 4장 숙제는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되겠네. 네. 그리고 5장과 6장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 1시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에요. 네, 여러분들 저기 뒤처지지 않도록 그 숙제 밀리지 않도록 잘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